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로집사의 이정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 드디어 저희가 이제 상당 기간 동안 하루 인베스트 출금 정지 이후로 피해자들을 어떻게 구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적 대응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인 이제 하루 매니지먼트에 대한 파산 선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인베스트와 관련돼서 저희는 그 검찰의 공소장에 따라서 블랙 크래퍼터스 내부에서 이제 하루 인베스트 서비스를 만들었고, 그래서 그 하루 인베스트 코리아, 하루 매니지먼트, 하루 유나이티드, BC 하루 등이 모두 사실상 국내에서 이제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제 뭐 법률적으로 만들어준 것이고, 뭐 그 실질은 없다라는 주장을 했었는데요. 물론 뭐 어떤 법적인 문제가 없었다고 하면 페이퍼 컴퍼니라고 하더라도 뭐 제대로 구동할 수 있었을 테지만 결국은 이제 문제가 생겼고 그 문제가 생긴 이유는 이제 한국에서 한국인베스트 코리아 그 한마디로 블록크래프터스 내에서의 지금 그 경영진의 여러 가지 경영 활동에 따라서 결국 이 출금 정지라는 그런 그 고객들의 그 피해자들의 자산을 모두 큰 피해를 손실을 입히게 하는 행위가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당초에는 형사 고소와 더불어서 블록크래프터스 그리고 뭐 하루인베스트 코리아, 하루매니지먼트, 하루유나이티드 모두에 대해서 또 그리고 BC 하루 포함해서 모두에 대해서 집단적인 뭐 파산 선고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법원은 우선적으로 약관에 기한 뭐 반환 청구권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하루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우선 파산 선고 결정을 하는 것 같고요. 이 하루 매니지먼트는 그 약관에 기해 가지고 뭐 페이퍼 컴퍼니인지 실제인지 모르지만 이제 이형수 등이 그 지금 전 세계에 있는 하루 몇 서비스 고객들과 그 가상자산을 예치받고 그걸 돌려줄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이제 그 의무가 이행을 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하루 매니지먼트가 지금 검찰에 압수되어 있는 하드월렛에 있는 키의 주인이고 그리고 그 가상자산과 관련돼서 이제 방준호에게 위탁 운용을 맡긴 그 채권의 최종적인 어떤 권리자이다라고 일단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 매니지먼트의 파산 선고가 이루어지면 일단 첫 번째로 그 파산 관제인은 하루 매니지먼트와 관련된 그 여러 가지 회계 장부를 봉인하고 그리고 그 회계 장부와 그 뭐 계좌 그리고 뭐 통장 뭐 이런 걸 모두 이제 점유를 이전받게 됩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 대표자인 이용수 등이 이 파산관제인의 그런 어떤 조치에 응하지 않으면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또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물론 이제 특경 사기로 지금 기소되어 있고 이제 보석으로 나온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뭐 본인들이 협조하겠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본인들이 사실 가장 잘 알고 있고 협조하지만 파산관제인의 관리 감독 그리고 법원의 통제를 받으면서 하면 되는데 법원의 통제 없이 임의로 하겠다라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뭐 어차피 그 파산관제인 주된 채권자로서 이제 파산관제인과 협력하여서 최대한의 그 뭐 자산 회수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중요한 것은 일단 그 파산관제인 명의로 그리고 검찰에 지금 압수되어 있는 하드월렛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이제 환부 청구권을 행사해서 그걸 가져오고 그 키를 받은 다음에 그것을 뭐 거래소 등에서 팔아가지고 파산재단에 환입하는 그런 절차가 첫 번째이고요. 그래서
그 검찰에서도 저희는 수차 형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가상자산 하드월렛을 보관하는 거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회생법원에 요청이 있으면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말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루인베스트의 최대 자산이라고 하는 하루인베스트가 형식적으로는 하루 유나이티드에 이제 운용을 맡겼고 하루 유나이티드는 다시 방준호에게 위탁 운영을 맡겼고 방준호는 이를 FTX에 이제 전송해서 운용을 하다가 그 FTX에서 너무 큰 거액이기 때문에 법인 명의 계좌로 계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받고 형식적으로 자기가 대주주이고 거의 90% 이상 뭐 주식을 모두 가지고 있고 이 가상자산 외에는 아무런 뭐 자산이 없는 그런 법인인 레마 테크놀로지스라는 파나마 법인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계정을 이전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지금 현재 시가로는 뭐 한 3천억 가까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종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이제 2,300억, 2,500억 얘기했는데 그거는 이제 비트코인이 8천만 원, 1억 이렇게 된 상태였을 때이고요. 지금 비트코인이 1억 2,500만 원 넘고 있기 때문에 25%가 상승했다라고 또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레마 테크놀로지스를 통해서 이제 방준호가 렘마 테크놀로지스의 계정을 하루 유나이티드에 옮기고 하루 유나이티드는 다시 하루 매니지먼트의 그 파산재단에 이 자산을 넘기는 형식으로 돼야 되는데 직접적으로 하루 유나이티드가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임을 인정하면 방준호가 하루 매니지먼트의 파산재단에 직접적으로 이거를 넣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방준호에 대해서 이제 파산 신청, 렘마 테크놀로지스에서 파산 신청을 했는데요. 렘마 테크놀로지스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피해자가 렘마 테크놀로지스의 그 채권이라는 게 지금 순차 대위를 해서 그러니까 채권자 대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대위 요건이 잘 소명이 안 됐다는 점, 그리고 렘마 테크놀로지스가 정말로 그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한지에 대한 소명, 그게 없다는 점에 대해서 소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유로 일단 파산 신청을 기각했고 저희 로집사에서 이 파산 신청 기각한 거에 대해서 서울고등법원에 어, 항고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렘마 테크놀로지스가 왜 중요하냐? 사실 법원에서는 렘마 테크놀로지스에 대한 파산 신청, 또 파나마 소재 법인인데 한국에서 채권자 대위를 통해 가지고 그 파산 신청을 하는 게 국제 도산에 비추어 가지고 이게 합리적인가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렘마 테크놀로지스의 내부 사정에 대해서는 저희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방준호의 협조가 필요한데요. 방준호는 지금 자기 개인 파산이라든지 렘마 테크놀로지스의 대표이사로서의 개인 파산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왜 거부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뭐 몇 번 얘기를 했지만 그뭐 본인이 직접 처분해서 피해 회복을 하는 게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엔 아까 이형수 등의 말과 동일하고요. 다만 그 파산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레마 테크놀로지스가 가진 그 가상자산을 이제 환수하는 과정에서 이제 본인이 가깝게 생각했던 여러 지금 하루인베스트나 트라움 인포텍 외에도 지금 소위 말하는 비트코인 고래들이 또 많이 뭐 제가 알기로는 막 천억 단위로 예치한 다른 그 채권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채권자들하고는 유대 관계도 분명해서 이런 채권자들도 음으로 양으로 이게 가상자산을 그 파산 신청을 하지 않고 그렇게 좀 그 임의적인 방법으로 환수를 받기를 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파산 절차를 통해서 받게 되면 결국 원화로 받게 되는 것이고 원화로 받게 된다고 하면 거액의 원화가 본인들의 예금 계좌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예금 계좌에 대해서는 사실 국세청이나 검찰에서 정당한 돈이냐에 대한 어떤 그 검토? 뭐 그런 게 이제 될 수 있어서 세무적인 이슈도 생기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그게 아니고 본인들이 정당한 트레이딩이라든지 거, 뭐 매수를 통해서 예전에 비트코인을 매수한 걸 통해 가지고 자산을 획득했다라고 하면 사실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합법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파산 관제인을 통해서 레마 테크놀로지스 방준호 파산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끝난 건 아니고요. IDS 홀딩스와 관련돼서 또 마찬가지로 지금 뭐 박수용, 이영수, 그 송은 등그 블록크래프터스에서 하루인베스트 서비스를 만든 사람들에 대한 어떤 형사 문제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여기서 뭐 무죄 판결이 난다라고 하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무죄 판결이 안 난다고 하면 유죄가 되거나 하면 즉각적으로 뭐 개인적인 자산을 통해서도 뭐 변제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인베스트와 관련된 이 파산 사건은 세계적으로도 뭐 두 번째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른 뭐 소소한 거래소 파산과 다르게 이제 실제로 그 엣지 서비스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뭐 세계적으로 지금 15,000명이 넘는 고객들이 실제 고객들이 있고 이 고객들이 이메일 등을 통해서 본인을 인증을 했고 이 본인 인증한 사람들이 그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아마 자산 회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수익민들은 이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사실 3억 원이나 되는 큰 돈을 먼저 회생법원에 예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파산 사건에 사실 뭐 어찌 보면 무임승차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뭐 외국의 일부 채권자들이 사실 채권자 대리를 통해서 들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법무법인에서 저희를 도와서 뭐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이제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단순히 채권 신고를 하고 그 채권 신고에 대해서 음, 어떤 이제 배당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만 가지고 법무법인이 모든 일을 했다고 할 수는 없고요. 어떻게든 이 파산재단에 많은 돈을 이제 회수하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관계인 박수용, 송은, 이영수 등의 그 지금 이런 출금 제한 정지를 이제 초래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금융 회사라고 하면 가졌어야 될 여러 가지 위험을 회피하지 않고 어떻게 뭐 가상자산 운용에 대한 라이센스도 가지지 않은 뭐 설령 라이센스가 없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위험성이 충분하다고 보는 그 방준호의 BNS 홀딩스의 고객 자산의 대부분을 이제 운용을 맡겼고 이에 대해서 고객에 대해서 어떠한 고지라든지 위험성에 대한 어떤 설명도 전혀 하지 않은 그런 그렇게 됐고 그거를 믿고 지금 고객들이 이제 하루인베스트에 많은 자산을 넣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적인 책임도 당연히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운용자들의 특수 관계인들, 그리고 아주 가까운 어떤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던 분들, 예를 들면 출금 정지 당시에 뭐 한 달 이내에 뭐 박수용, 송은, 이형수 등으로부터 이제 너무 위험한 상태가 됐으니 뭐 미리 빼라고 하는 정보를 들었거나 해서 다른 대부분의 고객들과 달리 본인만 먼저 전액 인출을 한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두 부인권을 행사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 이 부인권 행사와 관련돼서 화상관계인과 깊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많은 자산을 회수하도록
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이제 다할 것을 약속드리고요. 첫 번째로 아마 하드월렛에 있는 자산, 뭐 지금 제가 예전에 350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거기서 엄청나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어, 비트코인이 그 비중에서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700억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먼저 환가가 되면 첫 번째로 이제 고객 예납금과 이제 신청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합리적인 보상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중간 배당을 요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파산 선고 이후에 저희 법무법인 로집사의 활동에 대해서 이제 그 법원, 파산법원이 허용한 한도에서 최대한 자세하게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저희한테 힘을 실어주시고 단순히 채권 신고를 모두 끝나고 모든 업무를 파산관제인에게 맡겨둔다면 사실 파산재단에서 그 지금 하드월렛에 있는 자산 외에 큰 자산을 회수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구인권 행사와 그리고 하루인베스트와 관련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어떤 자산까지도 모두 조사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좀 힘을 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새로운 형태의 그 다수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관련된 도산 절차의 법적 대응에 대해서 지금 법무법인 로집사 계속해서 고도화시키고 있으니까요. 이에 대해서 좀 진행되면서 자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